네, 안녕하세요. 2021년 부동산 시장 점검 및 그다음에 2022년 부동산 시장 전망. 두 번째 시간인데 이 시간에는 이제 주로 좀 부동산 시장 전망을 하고 맨 마지막에 착한 부동산 연구소에서 얘기하는 거를 잘 전망이 따로 정리하는 거 있거든요. 그걸 잘 보시면은 포인트를 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2022년도에 전망의 주요 변수가 뭐가 있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도대체 이 부동산 시장의 변수가 뭐냐? 첫 번째는 경제 성장률하고 경제 성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률 각 기간마다 최소 2.8%, 최대 3.3%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은 1.1에서 1.6 정도 전망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인플레이션을 꺾어서 내리는 거예요. 지금 아까 그랬죠. 2021년대는 2%대에다가 지금 1%를 2% 이하로다가 하향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인플레이션이 저렇게 안정화될 거라고 생각했는데도 그래도 뭐한다? 미국과 금리 인상 때문에 뭐한다?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건 이해를 해주셔야 뒤도 나오니까 얘기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경제 전반적 분위기와 주택가격 변화의 흐름이 유사하더라. 하향 조정된 경제 성장률이 주택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듯 하더라. 이 그림을 잘 보시면요. 얘는 이제 경제 성장률이니까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를 잘 보세요. 얘는 경기 동행 종합지수예요. 경기 동행. 그러니까 경기하고 같이 움직이는 지수가 따로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게 그렇죠. 주식이에요. 주식 같은 게 대표적인 거예요. 근데 KB 종합주택가격지수를 봤더니 변화율이 잘 보세요. 비슷하죠. 비슷하잖아요. 움직임 수렴되는 게 비슷한데 여기서만 좀 틀렸죠. 여기서만 경기 순환이 별로 좋지 않는데 그렇죠? 올라갔는데 주택가격지수 밋밋했는데 얘는 올라갔죠. 근데 갑자기 급등하는 보니까 쭉 올라갔는데 얘는 내려갔죠. 그러면 주택가격 지수가 어떻게 된다? 다음에는 내려갈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경제 연구하는 경제 전문가들 이런 거 갖고 싸워요. 맨날 그런 거 연구하고. 근데 중요한 건 얘가 맞지는 않아요. 흐름이 비슷하고만 했지 변화율이 비슷하고만 했지 같다고 그러진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주요 변수가 인플레이션 확대 우려에 따른 긴축 압력이 심화되고 있더라. 지난 5월이나 6월까지 초창기 때까지 2%대였어. 2.4에서 2.6%까지 물가상승률이 지속이 돼. 2020년 비용 인상에 기한 인플레이션 확대가 우려돼. 우리나라도 그래서 테이퍼링을 개시하겠대. 그래서 2021년도 11월 4일 날 뭐예요? 금리를 인상을 해버렸죠. 그 다음에 M2 통화량 증가. 그렇죠? 통화 승수라 그러죠. M2 통화량 증가는 현금 자유 보유 성향 증가로 나타나는 거예요. 중요한 말인데 통화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 통화 승수가 높아지고 통화량이 증가되면은 뭐 한다? 현금 보유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현금 자산 보유 성향이 증가하게 나타. 근데 현금 보유 목적은 상당 부분 뭐를 구입하는 데로 가요? 주택으로 구입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게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은 부자들은 현금이 많아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현금 많은 걸 어디다 투자해? 주택에 투자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왜?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부자들은요. 경제 전문가예요. 어지간한 우리나라 경제 전문가보다 더 잘 알아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경제학자가 돈 버는 경제학자 봤어요? 근데 부자들은 끊임없이 부자가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실물 경제를 누가 더 잘 알아요? 부자들이 더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이 하는 짓만 옆에서 따라서 하면은 뭐예요? 돈 되는 거야.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홍콩의 엄청난 큰 재벌에 있는 운전기사가 정년퇴임을 하게 되는 거야. 근데 연장 해가지고서는 이제 그래서 63세에 정년퇴임을 하는데 옆에 있는 회장님이 딱 그러는 거야. 우리 김 기사가 열심히 나를 위해서 30년 동안 열심히 운전해줬으니까 내가 당신한테 퇴직금을 더 많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받는 퇴직금의 3배를 더 줄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운전기사 뭐라 했는지 아세요? 회장님, 제가 30년 동안 운전을 하면서 회장님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고 이런 걸 다 들었기 때문에 나는 그거를 통해서 뭐 한다? 저는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퇴직금보다 저는 10배 이상 벌었습니다. 100배 이상 벌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퇴직금을 안 받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부자 옆에 있는 운전기사도 뭐 한다? 돈을 버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자들의 습성, 부자들이 어디다 투자하는 건지 다 아는 거야. 부자들은 기본적으로 실무자산에 강해요. 실무 경제에 강해. 그래서 부자들이 하는 짓을 따라가는 거예요. 잘 보세요. 2015년 이후부터요. 2010년 이후부터 이 실물자산에 관련된 똑똑한 사람들은요. 강남의 부자들은 이미 자식들한테 뭐예요? 전부 다 빌딩이고 주택이고 다 증여를 해줬어요. 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거를 예측하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2배, 3배 뛰었어.
그 2015년 이후로 아까 떴잖아요. 2배, 3배 이상 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강남에 있는 부자 자식들은 그쵸? 아버지가 증여해 준 것 같고 자기 자산을 또 불려놓는 거야. 제가 뭐 은행에서 VIP 고객들을 딱 모셔놓고 10명만 딱 모셔놓고서 강의를 딱 하는데 VIP 고객들에서 강의를 딱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아주 30대 초반 정도 되는 아들을 데리고 온 거야. 한 60대, 70대 정도 되는 할머니가. 그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왜 자식을 왜 데리고 다니냐고. 근데 그 할머니 자산이 한 3천억 대예요. 근데 자식을 왜 데리고 다니냐고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배우라고. 그게 여러분들 굉장히 큰 거예요. 왜냐라고 뭐라고 물어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습성을 잘 따라하시면 돼요. 인플레이션은 내려가요. 그 다음에 통화량과 주택시세 총액은 어떻게 돼요? 통화량이 늘어나면서 뭐한다? 주택가격은 상승했다. 통화량 증가율과 아파트 가격 상승이 뭐한다? 플러스다. 이런 거 플러스는 뭐예요? 동조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관계를 나타내고 있더라. 그래서 점의 수도권의 아파트 실거래 가격 상승률의 점이 거기에다가 선형은 뭐예요? 수도권 아파트 거래율이에요. 밑에 있는 건 뭐예요? 예? 밑에 있는 거는 요거 빨간색하고 요거는요. 빨간색 요거는요. 그렇죠. M2. 그러니까 수도권의 거래 총액, 가계 및 비영리 단체 보유에는 MT 평잔 대비해서 수도권 가격 경기 총액이 쭉 해서 따라 올라가더라. 이 수렴 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률도 똑같죠. 수도권 아파트 상승률도 똑같이 움직이더라.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주요 변수는요. 결국 뭐예요? 기준금리 상승 전망이 우세하더라. 미국은 올해 6차례에 걸쳐서 금리를 상승한다고 우리나라는 3차례에서 4차례 정도 금리를 상승한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금리가 1.25예요. 그러면 미국 테이퍼링, 여러분들 테이퍼링이라는 게 뭐예요? 자산을 갖다가 매각을 해서 통화를 흡수하는 거를 우리가 테이퍼링이라고 해요. 2021년 들어 기준금리 인상한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최소 10개국이 해당되고 미국은 테이퍼링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기조 유지를 가져갔다가 8월 기준금리 2.5%, 25bp가 2.5%예요. 아니요, 0.25%예요. 올리고 금리는 0.25% 단위로 올려 그거를 25bp라고 불러요. 11월에도 25bp를 올렸고 그 다음에 내년에도 한두 차례 더 올리겠다 이런 거예요. 기준금리를. 그래서 그러면 미국이 그 21년도 금리를 인상한 국가 보면은 최소 13개국에서 뭐냐면은 0.25%에서 4.25%까지 올린 거예요. 그거를 브라질부터 멕시코까지 쭉 보여준 거예요. 그럼 대표적으로다가 금리를 갖다 대폭적으로 올린 나라들이 보면은요. 브라질 같은 건 4.25%까지 올렸죠. 쭉. 저런 나라 4.25까지 왜 올렸을까요? 급격한 물가 상승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그쵸? 되게 재미난 나라 있죠? 터키란 나라가 대통령이 경제학자 다니면서 물가 상승률이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뭐예요? 기준금리를 내리죠, 거꾸로. 뭐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 나라 망해요. 국내 기준금리 전망 도표를 보면 세계 금리도 전망한다. 이게 쭉 보여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완다 금리를 올리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기준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뭐가 어떻게 돼요? 누가 죽어나요? 대출 규제로 수요자가 진퇴양난이 되는 거예요. 대출 규제로 인해가 뭐예요? 영끌족들이 점점 더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왜? 내가 지금 50만 원만 낼 이자를 갖다가 75만 원, 100만 원 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그게 변해요. 그 다음에 무주택자들의 아파트 구입 당시 LTI나 그 다음에 DTI 등 현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주택 구매 여력이 있는 계층을 집중적으로 시장으로 진입하게 됐는데 서울 경기 무주택자들 30, 40대들이 주택가격 상승을 해서 LTV 제약 여러 겹의 대출 규제로 주택 매매 시장 진입할 여지가 충분치 않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얼마 전에 이틀 전인가에 그 MBC에 있는 방송을 보다 보니까 그런 게 나왔어요. 지금 20대나 30대 있는 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뭐 한다? 그쵸. 부동산 투자를 하더라. 심지어는 뭐 하더라? 코인으로 돈을 벌어서 그거를 종잣돈을 해서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저쪽에 그래서 3억 이하짜리, 5억 이하짜리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를 가봤더니 다 30대, 40대들이 누구야? 집주인이야. 근데 30, 40대들도 뭐예요? 세입자야. 근데 누구는 30, 40대들은 집을 갖고 있고 누구 세입자가들은 30, 40대는
세입자가 되고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을 다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래서 영끌족이란 말이 생긴 거예요. 영혼까지 끌어다가 뭐 한다? 예, 대출 이빨 땡겨서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시장에 진입을 이렇게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어떻게 시장 진입이 낮아질수록 어디다 투자를 할까요? 이 친구들은 끊임없이 더 많이 투자를 할 거예요. 더 많이 투자자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어디다 투자할 것 같아요? 그럼 대출 규모에 따라서 어디다 투자를 해요? 소형 아파트, 빌라 이런 거에 투자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소형 아파트, 즉 저평가되어 있는 중에서 소형 아파트라든지 이런 빌라 같은 경우들이 가격이 올라갈 소지가 충분히 커요. 올해 시장이. 아파트 구입자의 LTV 수준 보면은요. 직접 무주택자 중 아파트 구입자 LTV 제약이 40% 수준이었어요. 근데 뭐 한다? 점점 내려가죠. 그다음에 지역별 연령대별 주택 구입 여력가 분석한 결과 누가 많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쭉 보니까 주택 구매 여력, 그다음에 거주주택, 주택 구매 여력, 지역 중위가, 그다음에 LTV 여력, DTI 여력 다 봤더니 서울의 30, 40대는 뭐 한다? 서울에 주택 구매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주택 구매를 거주주택을 구매하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돼? 투자를 할 거 아니야. 주택 구매 여력 투자를 할 때 지역 중위가가 아니라 어디로 가요? 지역 저위가를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 지역을 갖다가 아파트 거래를 나눌 때 있잖아요. 어떻게 하냐면은 가격을 갖다가 5등급으로 나눠요. 그래서 상위권, 그다음에 하위권에서 5등급으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아파트 매매 가격에 대한 걸 중위 지수라고 보는 거예요. 중위권. 봐요. 그걸 3등급으로 보거든요. 그럼 저 사람들 어디로 갈까요? 이제 하위권으로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천의 30, 40대라든지 그다음에 경기도의 30, 40대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뭐야? 주택 구매 여력은 있죠? 그렇죠? 근데 DTI 여력도 있는 거야. 근데 LTV는 경기는 좀 약해. 그다음에 주택 구매 지역 중위가도 약해. 그러니까 뭐예요? 한마디로 더 낮은 쪽으로 옮겨줘 봤을 밖에 없다는 걸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 있죠. 밑에 보면은요. 21년 작년도 21년도 7월 달에 규제 지역. 그렇죠? 6억 초과 주담보대출 DSR 적용을 시키겠다. 대출 총액 2억 초과 DSR 40% 적용하겠다. 올해 7월부터는 대출 총대출 1억 초과 DSR 40% 적용하다. 개인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 이제 2억 초과할 때 DTR이 적용되는 거죠. 올 1월 달부터. 그러면은 2억 초과니까 2억 이내에 내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저 정도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소형 저가 주택에 어떻게 돼요? 갭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돌변하게 되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대출을 통해 가지고서 월세를 받는 것보다는 어떻게 된다? 가격이 올라갈 것을 예상을 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에 뭐가 갖다 갭 투자가 점점 더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좀 더 커요. 이렇게 규제를 많이 하게 되면. 그러면 갭 투자를 하게 돼서 점점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갭이 작아지는 물건에 투자하는 사람들 많겠죠. 그럼 둘 중에 하나죠. 잘못된 투자를 하거나 잘된 투자를 하거나. 그렇죠? 물가 또 주요 변수를 한번 볼까요? 물가 상승률 초과한 전국의 주택 가격을 한번 볼까요? 2086년 1월 이후다가 소비자 물가 지수는 3.4배 올라갔고요. KB 전국 주택 종합 매매 가격 지수는 3.51%배로 주택 가격 상승률, 물가 상승률을 초과를 했죠. 물가 상승률 대비 완연한 하향 갭 2.0 이상 마지막으로 보인 94개월 경과 후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장 기간 동안 뭐 한다? 그쵸. 물가 상승률을 초과했죠. 보세요. 요게 물가 상승률, 아파트 가격 상승률 갭이고요. 물가와 주택 가격 상승률 갭이에요. 요거는 물가와 아파트, 얘는 주택 가격. 그러면은 요거는 보면은 아파트 가격 상승률하고 주택 가격 상승률 갭이 뭐가 더 커요? 주택 가격 상승률 갭이 더 크죠. 이 그림과 이 그림은 똑같은 그림이에요. 같이. 요거 보여준 거예요. 참, 요거는 주택 전국에 있는 KB 주택 가격 지수하고 아파트 가격 지수,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 지수.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 지수가 소비자 물가 지수를 점점 이때부터는 어디예요? 그쵸? 뭐가 높아요? 소비자 물가가 높아졌다가 아파트 가격 지수가 더 높아지기 시작한 거죠. 언제요? 2010년도 1월 달부터요. 그러면 전형적인 따져보면 이런 만약에 그림을 설명해 준다고 그러면은 진짜 타이밍은 다 이때쯤 돼가지고 그쵸? 타이밍이 되겠죠. 이건 전적으로 보니까 지금은 엄청나게 높아졌죠? 이것이 점점 내려올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갭이 이렇게 벌어지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같이 수렴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그림이 수렴하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어느 정도 수준 가가지고 뭐 하겠다? 실험을 하겠죠.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점점점 내려올 수 있겠죠. 왜냐하면 얘는 비슷하게 갈 거니까. 물가 상승률은. 그래서 수렴하는 지역, 요즘에 요 색깔이 있는 지역이 지점으로다가 수렴할 수 있겠다라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아파트 가격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는 걸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를 통해서 본다면 아파트에 가는 수요가 점점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죠. 그 다음에 또 주요 변수를 한번 보면요. 수도권의 신축 아파트 준공이 2023년까지 감소하더라. 이게 키포인트예요. 올해 전망의 가장 키포인트가 얘예요. 뭐냐면 신축 아파트 준공이 2023년까지 감소한대. 그럼 입주 물량이 없다는 얘기예요. 별로. 그러면 전국 신축 아파트 준공 2018년에 정점 대비 올해까지 38% 이상 감소할 예정이며 2022년, 2023년까지 올해 대비 60% 증가하겠다. 서울의 아파트 공급량은 토지의 한계로 급격히 늘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향후 인천 지역에서 공급이 이룰 전망이나 수도권 전반적으로 2023년까지는 감소할 전망이다. 여기서 되게 키포인트라 했죠? 잘 보세요. 서울은 토지의 한계로 급격히 늘어나지 못하지만 향후 인천 지역에서 공급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서울은 더 이상 택지 개발할 땅도 없고 왜? 그린벨트 안 건드릴 거니까 서울에서 만약에 주택 공급하려면 그린벨트 건드려야 돼요. 근데 서울은 절대로 서울 반경 20km 있는 그린벨트는 못 건드려요. 왜? 서울 도시기본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못 건드리는 거야. 서울 반경 20km 있는 지역은 못 건드려. 특히 서울 반경 10km, 서울하고 포함돼서 있는 10km 서울 경계에서 안쪽 밖으로 10km 이내에 있는 지역은 절대 안 건드려요. 그거는 되게 심각하거든요. 왜? 점점점 뭐가 있어요? 기후변화라든지 아니면 여름에 굉장히 그 뜨거운 날씨, 뜨거운 그 있죠? 그 도심 그 열대화 현상 같은 거 이런 것을 막아주는 게 뭐예요? 녹지예요, 녹지. 그러니까 일반이 녹지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뭐가요?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이게 바람의 영향이기 때문에 바람을 불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무에서 바람이 불어줘야지 뭐예요? 더 많이 움직여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서울은 그린벨트를 안 건드려요. 그러면 서울은 공급을 못해. 한계성이 있는 거야. 근데 서울의 주택 규제가 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재개발, 재건축 못하는 거야. 오래 걸려. 여러분들 재개발, 재건축이요. 서울 같은 경우는요. 재개발이 보통 18.3년 걸리고요. 재건축이 약 한 12.8년 걸려요. 이게 평균치. 그래 보면은 재건축이 요 땅 시켜서 예정구역 받고 지정 받고 나서 시작해서 언제까지 걸리는 거예요? 13년 정도 걸리는 거예요. 평균이. 그러니까 짧은 데도 있지만 오래 걸리는 데도 있는 거예요. 그럼 재개발은요. 18년 걸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힘든 거라고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인천 지역에서 갑자기 재개발, 재건축 바람이 확 불어.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것도 잘 알아야 돼. 인천은요. 잘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를 잘 봐야 되는데 고양시하고 김포시하고요. 인천시를 딱 보면요. 제가 재미난데 서해 쪽이잖아요. 그래서 왜 고양시를 옛날에 고양시를 일산이라 부르냐, 일산 신도시라 부르냐면 그 일산에 산이 하나밖에 없어서 일산인 거예요. 장발산 하나밖에 없어서. 근데 걔가 한 350m 정도 돼요. 그러면 김포에 가면 가장 높은 산이 한 300m 정도 돼요. 해발. 인천은요. 가장 높은 산이 영종도에 있어요. 그게 250m예요. 그러면 인천 영종도 말고 인천에 있는 땅들은 다 200m 이내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할 땅이 많아요. 근데 개발할 땅이 많은 데다가 뭐예요? 바다 메꾸잖아요. 그렇죠? 영종도에서 바다 메꿨죠? 그 다음에 송도 바다 메꾸죠? 그렇죠? 그것도 모자라서 뭐예요? 쓰레기 일장 싹 묶고 그래서 거기다 평평하게 만들어서 청라 만들었죠? 땅이 많은 거예요. 할 땅이. 그래서 그동안에 인천에 송도 빼고 주요 지역 빼고 아파트 가격이 못 올라간 거예요. 왜? 공급량이 넘쳐나니까. 근데 최근에 인천 뭐예요? 영종도 다 메꿨죠? 그 다음에 아파트 때려졌죠? 그 다음에 청라도 다 정리했죠? 아파트 다 때려졌죠? 그 다음에 송도에 지금 1109, 1200가 지금 마지막 200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한참 매립하고 있어요. 그거 빼고는 더 이상 매립할 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2, 3년 전부터 뭐가 어떻게 돼요? 그쵸? 재건축, 재개발에서 입주했던 아파트들이 가격이 다 뛰어버린 거예요. 인천도 신축 아파트는 가격이 2배 뛰었어요. 분양가 대비. 띄운 거 봤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인천에 사는 사람들이 재개발. 우리 동네도 재개발할래. 우리 아파트 단지도 재건축할래 하라고 다 두 손 들고 찬성하는 분위기예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인천 지역이 상당히 아파트 공급량이 많아질 거예요. 앞으로. 근데 중요한 거는 재개발, 재건축이잖아요. 서울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인천이나 이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제가 얘기 다 드리는 게 잘 보세요. 여러분들 안양이나 부천도요. 개발할 땅이 없어요. 면적이 없다고요. 그래서 뭐 하냐면은 결국 인천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잘 알아두시면 많이 도움이 돼요. 서울은 절대 재개발, 재건축 말고는 뭐 한다? 주택 공급에 한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재개발, 재건축이 더뎌지게 되면은 그래서 공공 복합 개발한다고 하는 거 역세권에다 막 신청받고 공공이 뛰어들어가겠다는데 그것도 쉽지 않거든요. 전국 신축 아파트 공급량도 실적과 준공이 떨어지는 추세죠. 이렇게 하락하잖아요. 잘 보세요. 올라갔다가 그쵸? 금융이 터지면 금융이 이때 많이 물량이 있었던 게다가 훅 줄었죠. 끝나고 나니까 다시 올라갔다가 뭐예요? 떨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서울하고 수도권이에요. 그럼 서울 같은 경우에 제가 얘기했죠. 8만 세대 정도가 공급해야 되는데 항상 보면 어떻게 돼요? 보세요. 2008년도에 공급량이 많아졌다가 그부터는 뭐예요? 4만 개를 못 넘죠? 쫙. 여러분들 이게 서울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서울에서 아파트 가격을 잡으려면 뭐 해야 돼요? 결국은 역세권을 다 풀어가지고 준축으로 다 올려주든지 뭐를 해가지고 주택 공급량 늘릴 수밖에 없어요. 왜? 재개발, 재건축은 한계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서울에 저렇게 아파트 공급 준공이 많이 없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아파트 수요는 높으니까 아파트는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갑작스럽게 작년에 엄청나게 올라갔죠? 조정은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언젠간 다시 또 올라가요. 그래서 소폭으로다가 안정세, 소폭으로다가 상승세는 가지고 있지만 급격하게 번동 2021년처럼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2022년은 소폭으로다 뭐 한다? 하향 안정세를 가지고 간다 그랬지 그 가격이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 특히 신축 아파트는 가격 떨어지기가 힘들어요. 구조적으로. 경기권도 마찬가지예요. 전체적으로 준공이 많이 줄고 있다는 걸 알고 있죠. 서울 같은 경우는 연간 넷, 즉 평균치로는 공급량이 2만 호예요. 엄청나게 줄잖아요. 앞으로 공급량이 점점 줄는 거예요. 얘거든요. 2022년, 2023년에 공급량이 2만 호밖에 안 돼요.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아까 그랬잖아요. 소규모 재개발이라든지 뭐 역세권 개발 사업하는 게 작년 12월 30일 날 그 소규모 빈지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사업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시켜 놓고 7일 지나고 고시 떨어져 가지고 1월 5일 날 발표하고 6일 날 보도자료 쫙 뿌린 거예요. 발표하라고. 그래서 1월 6일 날 날짜로다가 여러분들 신문상에서 서울의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다 풀어놨다고 다 보도자료 보냈거든요. 기사화 됐거든요. 그게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실현화되려면요. 그 2, 3년 걸리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 공급 확대가 이런 확대를 발표를 해도 현실적으로 가다 보면 그게 2, 3년 걸리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작년에 공공 복합 개발한다고 서울에서 거의 막 20곳, 30곳씩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걔가 2주까지 하고 착공 들어가고 2주하고 착공 들어가가지고 할 때는 앞으로 최소 4, 5년 뒤야. 공공 복합 개발해가지고 재개발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물량이. 그것도 한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올 수 있는 물량 못 채워요. 그래가지고 서울의 아파트 가격을 잡는다고 신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결론은. 그게 공급 정책이에요. 서울의 아파트 가격 잡는다고 일기 신도시 만들어서 전국에 100만 원 만든 거예요. 게다가 그것 돼가지고서 갑자기 딱 오니까 어떻게 돼요? 참여정부 들어서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요. 그러니까 MB가 들어서면서 뭐예요? 이제 보금자리 주택지구 해가지고 막 하죠. 서울 근교로다 보금자리 주택지구 다 해가지고 공급량 막 때려 붙죠. 서울 지역에도 세곡동에다 때려 붙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잡혔잖아요. 그래놓고 나가지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가지고 주춤해. 그러다 보니까 주춤하니까 부동산 가격이 안 올라가. 주춤하니까 어떻게 돼요? 거래를 활성화시키죠. 재건축도 40년에서 30년을 줄여버리죠. 다 했어. 근데도 재건축하기 힘들어. 재개발하기 힘든 거예요. 구조적으로. 게다가 그럼 공급을 해야 되는데 박근혜 정부 때도 공급 정책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거든요. 박근혜 정부 때 공급 정책은 뉴스테이밖에 없었던 거예요. 게다가 보니까 그건 공공 임대잖아요. 그러니까 민간 쪽에 관련된 게 없어. 그다음 어떻게 돼요? 문재 정부 들어서면서 규제로 간 거잖아요. 규제를 하지 말고 만약에 공급 정책을 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잡혔겠죠. 근데 규제를 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근데 규제를 하는 것도 당연해. 왜 그런지 아세요? 인구는 줄어. 2018년도 정점을 해도 인구가 우리나라가 5,200만 원에서 지금 계속 하락하는 거예요. 작년까지만 해도요. 학생들 대학교를 입학하려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막 한 그 40만 가까이 됐어. 근데 지금 올해는요. 훅 줄어요. 지금 얼마 정도 주는지 알아요? 32만까지 줄어요. 올해. 고등학교 졸업생이.
그게 여러분들 현실이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 신문에 그런 거 보지 않았어요? 저희 때만 해도 20년, 30년까지만 해도 특히 뭐 하냐면 지방에서 국립대 나오면 다 인정해 줬어요. 대기업 가고 다 그 정도 루트가 됐어. 좋은 학과들은. 지금은요. 여러분들 지방에 인기 학과 몇 개, 국립대도 인기 학과 몇 개 빼고는 전부 다 미달이에요, 지금. 지금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4차 산업 때문에 어디로 몰린다 그랬어요, 제가. 수요가. 공장이고 제조고 간에 전부 다 뭐가 수요가. 4차 산업의 기본 베이스는 석박사예요. 그거를 고 인력이라 부르거든요. 이런 인력들이 다 어디에 몰려 있어요? 여러분들 서울에만에 몰려 있어요? 아니면 저 부산에만에 몰려 있어요? 서울에 몰려 있다, 서울에. 서울 경기권에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지방에서 국립대 다니는 뭐 한다래요? 서울에 전문대 다니는 게 더 낫대잖아요, 취업하기가. 그게 여러분들 현실이라고, 현실. 그럼 이런 거를 부동산의 시장하고 접목시켜서 봐야 되는 거예요. 왜? 몰려오잖아요. 석박사들이 부족해. 여기는 많아. 그러니까 뭐예요? 제조업들이 전부 다 서울 경기로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무슨 화장품 제조회사가 반월공단에 있어요. 근데 화장품 제조회사이기 때문에 연구 인력을 많이 뽑아야 돼. 30명에서 40명도 충원할 계획이 있어서 열심히 코스닥도 상장시켜놨다. 연구 인력 돈도 많겠다. 연구 인력 뽑으려고 모집 공고를 냈는데 반월공단에 있으니까 단 한 명도 뭐 한다? 반월공단으로 연구 인력에 이력서를 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바꾸죠. 예? 금액을 더 올리고. 그 다음에 뭐요? 자동차도 제공해 주겠다. 그러고 뭐 한다? 사택도 제공해 주겠다. 그런데도 안 와. 그래가지고 그 코스닥 상장에서 번 돈 갖고 어디로 이전을 해요? 4억을 구로동으로 이전을 해. 그래서 구로동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입주를 해. 그 작년 10월에 입주를 했어요. 시작하겠어. 그래서 작년 8월 달부터 입주 공고를 입주래네. 그 연구 인력 공고를 낸 거야. 그랬더니 경쟁률이 30대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현실이라고, 현실. 그러면 공장들은 뭐냐면은 저 지방에 있다가 경기도로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런 연구 인력들이 연구 인력들이 많은 동네는 다 사옥이라든지 빌딩 이런 건 어디서 사고 싶어 해? 그쵸? 서울에다 놓고 싶은 거예요, 다. 이게 여러분들 현실이라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잘 봐. 판교가 왜 아파트 가격이 강남하고 왜 비슷해졌는지 여기서 정확하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IT 업계, 그 다음에 그 게임사, 그 다음에 통신 이런 기업들이 다 어디 내려갔어? 판교 테크노밸리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판교 테크노밸리의 삼평동이라는 동네야. 동 하나가 거기에 1,300개에서 1,600개 정도, 반경 따지면 1,600개 정도인데 1,300개 정도 업체가 IT 업계가 다 내려간 거예요. 얘들은 월급도 세. 기본 월급이 세단 말이에요. 평균이 8천이 다 넘어요. 거기다가 바이오 회사들은 다 연봉이 1억이 넘어, 평균 가격이. 이런 애들이 두 부부가 1년에 2억씩 벌어. 그러면 거기 아파트 살 수 있어요? 못 사요? 금방 사지. 왜? 직주근접이 원리라니까요. 그러니까 전국에는 서울에 있는 역삼동이나 이런 데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주요 상권에 공실이 많을 때 1층에 상가 공실이 많을 때 분당의 삼평동은 유일하게 공실이 없어요. 별로. 왜요? 더럽게 근로자 많으니까. 그게 여러분들 그게 핵심이라니까요. 그래서 일자리가 있는 곳에 뭐가 몰리는 거예요? 사람이 몰리고 일자리가 있는 곳에 뭐예요?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곳에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개를 하려고 그러면은 일자리 있는 곳에 가서 중개를 해야 되는 거지. 일자리 없는 곳에서 아파트만 딱 있고 주택만 쫙 밀집되어 있는 곳에 영원히 해보세요. 한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일자리가 많은 곳은요. 손바뀜이 많거든요. 아파트든지 주택이든지 손바뀜이 많아요. 그런 데서 중개를 해야지 중개가 잘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인구가 몰려 점점점 양질에 있는 그 인력들이 전부 다 어디로 몰려요? 서울로 몰리는 거, 서울 근교로 몰려. 그렇게 하면 어디게 돼요? 그래서 움직이는 거야. 하나 여러분 힌트를 드릴게요. 잘 보세요. 왜 이래 신도시에 아파트 가격이 안 올라가는지 아세요? 멈칫하다가 더 이상 딱 찍고서 안 올라가는지 아세요? 유대 신도시 뭐가 없어요? 그쵸. 산업이 없잖아요. 산업이. 판교는 테크밸리 산업이 들어가 있잖아요. 일자리가 있어.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거 위례는 안 올라가. 일자리가 없거든. 한계성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은 미사지구에는 아파트 가격은 왜 올라갈까요? 서울하고 가까운 것도 있어. 하지만 어떻게 돼요? 그 미사지구 내는 지원시설 용재, 지식산업센터, 제조공장을 질 수 있는 땅이 많아. 그래서 거기도 많이 들어갔어. 입주를 많이 해. 그래서 누가 일자리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미사지구에 땅값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규로 생기는 교산 신도시 같은 경우는
하나의 교산 신도시 생기잖아요. 거기도 첨단 산업이에요. 그래서 IT라든지 바이오 이쪽으로만 들어가요. 4차 산업군만 들어가는 거야, 거기에. 그럼 거기에 양질의 일자리가 생길 거 아니야. 그럼 교산 신도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올라가는 거예요. 저 남양주에 있는 별내 신도시가 아파트가 가격이 안 올라가다가 교통호재가 뚫린 거야. 별내선 뚫리고 진저선 뚫리고 그다음에 별내 신도시 밑에다가 뭐야? 별내에다가 뭐야? 구리 남양주 테크노밸리를 만든다고 공식 발표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테크노밸리가 만들어진다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양질의 일자리가 생길 거니까 거기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교통호재, 일자리 이거는 필수예요. 보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가가지고 뭐 한다? 중개를 하든지 뭐든지 해야죠. 근데 그런 자리에 가가지고 투자도 해줘. 그래야지 뭔가가 회전이 되고 뭔가 돌아가죠. 그러면 송대는 아파트가 왜 올라가요? 아니 바이오 산업이 지천에 깔려 있잖아요. 양쪽에 한쪽에. 공장 지천에 깔려 있잖아요. 일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송대는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송대 국제학교 있잖아요. 자식이 있는 입장에서 뭐 해야 돼요? 국제학교 보냈는데 어떻게 돼요? 가까운 데 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국제학교가 있으니까 학군이 좋잖아요.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일자리가 있으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 변수를 한번 볼까요? 기존 주택 수요가 감소되고 있다. 매물이 감소된다. 2017년 하반기 이후 아파트 거래 중 증여 거래가 증가되고 파리 대책 통해서 투기적 추가 지정, 양도세 강화 등에 영향을 줘서 6월 이후 양도세가 최대 75%까지 늘어났어. 죄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털 등록해둔 매물의 감소세야. 수도권의 매물이 전년 최대치 대비 10월 현재 40%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도 뚝 떨어진 거야. 왜 매물이 없으니까 거래량도 떨어지죠. 양도세 강화, 증여가 많은 거예요. 사실 증여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들 작년에 같은 경우에 작년, 재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작년까지 해가지고 최근 2, 3년 사이에 증여되는 수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요. 왜요? 양도세 내는 증여세가 더 싸거든요. 지금 저 구조 한번 보세요. 양도세 75%까지 최대인데 60% 70%까지 내느니 차라리 증여를 하는 게 더 약하죠. 증여세는 구간별로다가 증여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30억이 넘어가면 50%인데 30억인가? 뭐 그 안에만 가면은 저렴하거든요. 그러니까 50% 안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뭐야, 파는 것보다도 증여하는 게 더 싸잖아요. 그러니까요. 지역별 아파트 중 전국 아파트 증여 비율이 최대 9.7%, 서울은 24%예요. 훨씬 높거든요. 그 다음에 포털 사이트의 매물이 점점 더 스톡이 감소되고 있는 거야. 양이 감소되고 있는 거야. 점점점. 거래량도 감소되고 있고. 그러면서 뭐 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거래량도 감소되고 있고. 그 다음에 매물도 없어. 그다음 어떻게 돼요? 살 사람 넘쳐나. 그쵸? 그래서 작년에 가격이 폭등한 거예요. 작년에 가격이. 그럼 앞으로도 어떻게 되냐? 앞으로도 똑같이 올해도 감소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택 가격이 올라가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규제는 심해. 그렇게 대출 규제가 심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현금 부자들이 뭐 한다? 주택을 더 추가로 살 수 있는 능력은 있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 가격이 다 올라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멈칫거리는 순간에 뭐 한다? 강남 주요 아파트 단지라든지 재건축 단지는 수요가 점점점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가격이 하락할 수 있어. 근데 신축이 가격이 너무 급등한 지역들 같은 경우 신축도 수요가 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가격이 급등한 피로감이 존재하는 순간에 가격의 하향 안정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 다음에 주요 변수 중에 갭 투자 수요 여전하고 생애 첫 매수자 비율도 재증가하고 있더라. 갭 투자 비율이 왜 증가한다 했어요? 대출 규제. 핵심이에요. 대출 규제가 때문에. 왜냐면 내가 저거를 갖다 월세로 돌리고 싶어도 대출이 안 나오니까 월세를 못 돌려. 내가 투입되는 비용이 많으니까 결국은 뭘 선택하게 돼? 투자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갭 투자를 선호를 할 거란 말이에요. 왜?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할 거라고 보거든요. 아까 보셨죠? 주택 가격은요. 떨어질 때는 있지만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향 항상. 안전된 통계치를 보이는 4월 기준 갭 투자 비율은 16.8%. 공공 쪽은 35.7% 추산인데 금융 규제로 갭 투자가 막힐 경우 수요가 감소로 나타날 듯. 근데 중요한 거는 금융 규제가 되더라도 뭐 한다? 갭 투자는 그러니까 이게 갭 투자는 계속 늘 수밖에 없어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갭 투자하는 사람들이 결국 전세 물건을 했죠. 전세 물건이 점점 사라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갭 투자가 늘어나면서 전세 물건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럼 전세 물건이 많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세 가격이 하락하겠죠. 그러면 갭 투자를 잘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전세 갭이 점점 멀어지겠죠? 전세 가격이 하락하면 갭이 점점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이런 것 때문에 뭐 한다? 앞으로 증가로 이루어질 건데 30, 40대들이 추가로다가 어떤 데가 아파트를 구매를 하려 주택을 구매를 해가지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왜냐면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것보다 뭐해서 돈 버는 게 낫다? 그렇죠. 주택, 부동산 투자 돈 버는 게 낫죠. 얼마 전에 신문에 한번 나왔죠. 어떤 유튜브에서 방송에서 누굴 인터뷰를 했는데 뭐냐면은 서울에 사는 30대 38살, 30대 한 중반 정도 되는데 38 이런 것 같아요. 30대에 있는 젊은 친구가 청소미화원이야. 청소미화원. 근데 자산이 40억대예요. 뭐해서 돈 벌었냐니까 부동산으로 해서 경매를 해서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근데 청소미화원을 왜 하냐니까 청소미화원은 연봉이 4천만 원대래. 근데 뭐는 해줘? 학비 지원도 되고 뭐도 지원해 주니까 환경미화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부자인데 환경미화원을 뭘 해?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딱 뭐냐면 집에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놀기밖에 못한대요. 그럼 머리가 굳는다는 거야. 그래도 일이라도 하니까 뭐 한다? 집에 들어가서 내가 낮에 일을 하고 집에 들어가서 할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할 시간이. 그 자기는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났더니 서울시 민원 다산 콜센터에 사람들이 다 전화를 뭐라 하는 줄 알아? 저희 개새끼가 돈을 많이 버는데 왜 청소 미화원 시키냐고 자르라 그러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 사람 더럽게 싸가지 없죠. 그렇잖아요. 지가 부자가 될 노력을 안 하고 남이 부자 된 거를 탓하잖아요. 이런 거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면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거 시중에 나오는 거 많아.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와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해석을 못 한다니까.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면 진짜 저 유튜브 한번 방송 보세요. 2022년 방송하면 별의별 새끼들이 다 나타나가지고 욕하는 거 미안한데 별의별 놈들이 다 나타나가지고 뭐라 하면 내년에 시장 부동산가 올해 부동산가 폭락하고 아파트가 내리 꽂으니까 막 팔아라. 이런 싸가지 없는 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지하게 많아요. 말도 안 되는 전망을 하는데 지가 부동산 경제학 원론 한 권이라도 책을 읽고 나가지고 10년 동안 이 시장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면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냥 단기적인 시각으로다가 그냥 자기 조회수 높이려고 막 그냥 하잖아요. 그런 것도 현혹돼가지고서 얼마 전에 누구를 만났는데 뭐랬냐 알아? 부동산 경기했고 미국이 금리 인상하고 되면 달러 아까 그랬죠? 달러가 강세되면 우리나라가 원화가 약세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달러를 갖고 있으면 돈 벌죠? 왜? 원화가 약세된 거는 원화 가치가 폭락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아까 1180원에서 1300원, 1400원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는 현금을 가져가 있대. 그것도 달러로. 이게 되게 똑똑한 생각이죠? 잘 보세요. 똑똑한 생각이죠? 이거요. 2년 전, 3년에 똑같이 했어요. 근데 겨우 2년, 3년 사이에 얼마 올라갔어요? 100원도 올라간 거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팔아도요. 샀을 때 수수료 냈죠? 팔 때 수수료 내죠? 그럼 실적으로 수익률은 3년 동안에 5%도 안 돼요. 그럼 1년치 나누면 뭐예요? 1.5%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걸 잘난 투자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갭 투자는 계속 간다? 어디로 간다? 저평가되는 지역 찾아서 갈 거고요. 그러니까 하위권, 중위권이나 중위권보다 하위권, 즉 5등급, 4등급짜리의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 5억 이하짜리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거기에 갭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일자리가 있는 동네 갭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일자리가 있는 동네는 가격도 싸지만 아파트 가격, 그러니까 일자리가 있는 동네인데 그 동네 가격이 안 올라갔는데 가격은 안 와. 그런데 그런 동네 투자 잘 안 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금천구 구로구 아파트 다 투자 안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그런지 별로 싸다고. 싼다 투자 안 해.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은 그런 자리도 어디냐면은 특히 7호선 라인은 더럽게도 비싸요. 7호선 라인 막 7, 8억, 10억씩 가. 근데 저쪽 전철 없는 동네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다 5억짜리도 많아요. 신안선 라인 생기니까 인저 7억까지 올라간 거야. 그럼 5억 이하짜리 많아요. 근데 거기는 일자리가 풍부해. 왠지 아세요? 구로 지리서 단지, 우리가 지벨리라 부르는데 구로역하고 섬에 대림역, 그다음에 가산 지리서 단지 이런 쪽에 있는 데가 지벨리라 부르는데 거기가 다 뭐가 많아요? 시산이 많아. 거기에요. 20만 명 근로자 수가. 엄청 많아요. 그 사람들 다 뭐예요? 나이가 어려. 다 20대, 30대, 40대들이 다 나이가 어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사람들이 내가 집을 얻을 때 가장 가까운 데 있잖아요. 가면요. 구로구, 금천구, 독산동 일대 가잖아요. 그러면은 무지하게 많아요. 다가구 주택, 다중주택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원룸 수요 무지하게 많거든요.
근데 원룸 소유에 갖고 있는 애들이 결혼할 때가 왔으면 결혼하게 되면 뭐가 편해요? 집을 얻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근처에 집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동네가 전세가 비싸요. 생각보다. 그런 자리를 가서 노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리를. 잘 보세요. 앞으로 제가 4차 산업이 계속 앞으로 화두가 되고 계속 발전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서울에서 유일하게 공업적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중공업적, 공업적이 제일 많은 동네가? 그렇죠.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야. 그 일대가 같이 뭐가 점점 많이 생겨? 지식산업단가 많이 생길 거야. 그러면 거기에 많은 기업들이 입주할 거야. 신생 스타트업 기업들이. 그럼 거기 성장해.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 떠날 것 같죠? 안 떠나요. 왠지 아세요? 이 사람은 서울 안 벗어날 거니까. 아까 그랬잖아. 4차 산업이 기본적으로 뭐 한다? 그쵸. 전문 인력, 석박사들을 많이 데리고 있으면 이 사람들을 데리고서면 밖으로 나간다? 안 나가죠. 이 사람이 안 나갈 건데. 이직할 때 많은데 왜 나가요? 그러니까 계속 거기서 머무르고 성장해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인력들이 그걸로 점점 더 모이겠죠.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다음에 주요 변수는 정치 이벤트에 영향받는 상품은 재건축 아파트와 그 다음에 토지예요. 특히 재건축 아파트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죠. 지방선거 전후로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이 주로 일어났으면 특히 보수적인 우세가 좀 지는 경우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고 지역 격차 해소 공약은 대규모 토지 등의 개발에 토지 가격에 영향을 미치죠.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강남은 거의 일부 한두 개 빼고는 뭐예요? 다 보수 성향에 있는 사람들이 당선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강남 재건축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보수 성향이 당선되니까 강남 재건축이 잘 될 줄 알고 찍어놨는데 강남 재건축 안 가. 근데 그때 중요한 건 뭐예요? 가격 계속 뛰어. 되게 재밌잖아요. 그 다음에 대선이라든지 여기 지방선거 같은 당시에는 뭐냐면 항상 개발 공약을 발표하기 때문에 뭐예요? 지방의 토지를 즉석적거리게 하거든요. 모든 대통령들이 이번 대선에 나오는 대통령들이 맨날 공약 가는 것 중에 하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철도거든요. 철도. 그러니까 지방 철도를 많이 만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죠. 남부내륙철도 김천에서부터 저기 거제까지 연결시킨다니까 어떻게 돼요? 난리 나죠. 근데 요구하는 건 6개 노선인데 정거장은 5개밖에 안 돼. 그럼 5개가 쓰는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재밌잖아요. 이런 거 들으면 저 찾아오세요. 그러면은 제가 아주 그냥 친절하게 제가 딱 그림까지 그려서 정부에서 발표하는 자료에 아주 여러분들 잘 찾지 못하는 자료를 저는 다 찾을 수 있거든요. 정거장 위치 정확하게 나오는 그림에다가 거기다가 딱 해가지고 전체 토지 가격까지 전부 다 매겨가지고 딱 놓는 자료가 있어요. 그런 거 알면 진짜 재밌죠. 예. 그런 데서 중개를 하거나 그런 쪽에 가서 중개사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여기 서울에서 그 사람들 투자시키면 거기서 사는 사람들 어차피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또 파는 거죠. 왜냐면 신문에 떠들고 역사 정확하게 위치 떠들고 앞으로 2, 3년 지나서 차고 간다는 그때 가격이 폭등하거든요.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거시경제 여건과 주택시장 영향, 2020년 경제 회복돼 예전 수준의 성장세 보이고 전망, 민간 소비 확대와 건설 투자 기여도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꾸준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더라. 중기 경제 상황은 예년 정상 수준 회복이 뚜렷하고 저금리 기조 스탑이 속의 경제 성장을 유지하는데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죠. 예. 중요한 게 이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 변동의 정점에 도달했던 시점, 즉 뭐냐면 이거예요. 앞으로 2018년에 2.32% 정도 금리가 최고 수준을 갔다가 저금리 기조로 들어왔다가 금리가 상승시켜버리면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하방 압력을 받는 거예요. 왜? 내리가는 하락세를 유도시켜버리거든요. 그러면 주택 시장이 안정화돼 있죠. 그러면 이거를 갖다 안정화된 모멘텀, 이 하나의 분기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분기점을 우리가 다른 말로 했다 뭐냐면 정점에 도달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본다면 시장은 정점을 도달했다 보는 거예요. 주택 시장은. 그런데 정점을 돌아섰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2022년에 주택 공급 계획과 전망은 수급 불안이 문제다 이거죠. 이사대를 통해 중기 공급이 확대되죠. 도심 복합 사업과 정비 사업을 중심으로 서울 및 수도권의 도심지역 타겟인데 여기는 뭐 한다? 공급이 늘어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부터 확보돼 가지고 현재 수급 문제 해결에 한계점이 있어. 근데 2, 3년 뒤에는 공급 과잉도 위험이 있는 거죠. 아니 많이 생길 거 아니야. 자 보세요. 막 생기잖아. 막 늘어날 거 아니야. 그럼 이때쯤 되면 뭐예요? 공급 과잉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시장은 3년, 4년 뒤에 나타난다니까요. 항상. 그때까지 수급 불안이에요. 그 다음에 입주 물량은 2022년부터 증가되죠. 전국과 수도권 증가는 서울은 소폭 감소하죠. 인허가 입주 물량과 시차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은 늘어나지만 수도권도 늘어나지만 서울은 뭐예요? 네, 소폭 감소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에 일정 물량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이제 서울은 기본적으로 8만 호가 필요한데 아까 보셨죠? 2022년하고 2023년도에는 뭐 한다? 2만 호 정도가 인허가 물량이에요. 이거 엄청 적은 거라고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격을 잡을 수 있다? 주택의 신규 주택 수요는 많은데 쉽진 않다는 얘기죠. 그래도 조정은 받을 거예요. 뭐 때문에? 아까 했죠. 금리 인상, 그다음에 이런 것 때문에 전체적인 경제 흐름으로 인해서 받을 거예요. 수급 불안과 가격 상승 발언지 서울의 수급 여건이 개선은 한계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 불안감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사람 피 말리는 거거든요. 잘 보세요. 인허가 물량이 없어. 근데 신규 주택 수요는 높아. 근데 가격은 계속 올라갔대. 너무 많이 급속히 올라갔어. 이게 누구야? 정점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사람들 판단 못 하거든요. 그걸 이제 심리적 불안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3기 신도시 더해야 3080 추가적 대책은 서울을 제한 수도권의 지역의 공급량 확대되기 때문에 수급 불안을 해소하는데 서울은 수급 불안이 해소가 안 될 거예요. 참 재밌죠? 서울의 인구가 10년 전에 1000만이 넘었는데 지금 10년 사이에 50만이 빠졌어요. 근데 10년 동안 주택 가격이 거의 3배 뛰었거든요. 아파트 가격이. 그렇죠? 인구가 감소하면은 왜 주택 가격이 원래 빠져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왜 인구가 감소되는데 서울의 주택 가격이 왜 올라가요?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그런 거. 매매 시장과 전세 가격 전망을 매매가 및 전세 가격 전망을 보면 2022년 매매가 전반적으로 상고 하저 움직임이 보이며 상반기에는 올라가고 하반기에는 하락하겠다는 뜻이에요. 전국의 2.0% 상승, 수도권은 3.0% 상승에 올해 대비 상승세 꺾일 전망이다. 즉 뭐냐면 올라가는데 뭐 한다? 상승세는 꺾인다는 얘기죠. 작년에 수도권이 얼마 올라갔다고요? 15%. 근데 올해는 3% 정도 본다. 상승세 꺾이지만 그래도 뭐 한다? 가격은 꾸준히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전세 가격은 2021년 6.8% 상승하고 2022년에도 이상한 6.5% 상승할 것으로 보이더라. 매매가 흐름과 달리 규제로 인해서 하반기 상승폭이 클 예정이다. 하반기 상승폭 클정 왜 그렇다고 했어요? 왜? 아니 전세가 계속 찾는 사람이 갭 투자하는 사람이 물량이 많아지면서 뭐가 돼요? 그쵸? 뭐가 돼요? 그러면 뭐야? 전세를 갭 투자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뭐 한다? 전세 물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승폭 클 예정인 거죠. 매매가보다는. 가격은요. 인플레이션 심화 가능성, 규제 완화, 대선, 지선 등 정치 변수에 따라 변동성이 큰 해예요. 올해는. 전세는 내년 8월부터 즉 올해죠. 올해 8월부터 계약갱이 청구권이 만료되는 물건이 나오며 상승폭을 키울 전망이고요. 그 다음에 매매 전세 갭이 줄고요. 그 다음에 전세 가격이 급등해 갭 투자 및 기존 주택 매매에 대한 유인은 커지지만 역사적인 고점인 가격이 부담스럽고 전세자금 대출 규제 강화, 기준금리 인상 등 자금 조달이 어려움, 3기 신도시 및 공공택지 내 공급 기대 심리 등에 의해서 매매 시장에 선뜻 진입하기 어려울 듯하다. 매도는 역시 호가 하향 조정 이유가 많지 않으나 보유세 인상 등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 전세자금 대출 거절 등 변수 등이 생길 경우 상승세 둔화에 미칠 영향으로 전망하더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하더라? 상승세 이어가되 상승률은 작년보다 확실하게 떨어지고 있더라. 이걸 예미하고 있는 거예요.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한 5분에 10분에 걸쳐서 끝날 건데 자, 이제 착한부동산 연구소에서 전망은 어떻게 보느냐 이거예요. 앞에 있는 거를 다 추격한 것 중에서 몇 개 추격해 놓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의견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잘 맞냐 안 맞냐 중요한 건데 참고로요. 유튜브에 착한부동산 연구소 치시면요. 제가 2018년도 2019년도에 2개 정도만 올려놨어요. 그 유튜브에다가 그걸 한번 보세요. 제가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2018년도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왜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왜 평당 1억 가면 안 됩니까? 라고 제가 꺾고 주문하고서 뭐냐면 2, 3년 안에 무조건 1억 갑니다라고 공언했어요. 그랬더니 저 욕 그렇게 넘어갔거든요. 근데 지금 어때요? 서울 아파트가 1억 넘는 아파트 생겼잖아요. 그 이유를 그때 설명해 놨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게 수급 불안의 불일치. 그다음에 부자들은 자기들의 동네의 특색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자들은 지들 동네를 만들거든요. 그런 걸 잘 아셔야 돼요. 거시경제 회복 및 물가 상승 부담이 되죠. 경제 성장 회복 가능하나 재정 질주 효과가 경제 작동에 작용하기 위해서는 시간의 소요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금리 조정 등 불확실성으로 저금리 기조 획기적인 전환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해요. 그렇죠? 금리 인상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저금리적 개선되잖아요. 그리고 2021년도 경험한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영향과 소비자 물가 상승은 거시경제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거예요. 이거는 정부에 바라볼 때 시각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나머지는 다 제 생각이에요. 중요한 거 볼까요?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도심 내 재개발 재건축 공급하면 개발 호재는 단기적 주택가격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고 공급하지 않으면 장기적 공급 문제로 다른 주택가격 상승의 여력으로 이해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도심 내 재개발 재건축 공급하면 개발 호재라는 것에서 단기가 상승의 여력이 있는데 작동하지 않으면요. 공급하지 않으면 장기 부족으로 주택가격 상승에 더 많이 영향을 끼쳐요. 좀 웃기죠? 그래서 서울에 재개발 재건축 공급이 안 되더라. 그에 따라 공급이 안 된다 그러면 뭐야? 서울에 계속 가격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왜? 특히 재건축의 기대감이 더 크죠. 왜? 신규 주택 수요는 너무너무 많으니까. 다음에 그래서 소규모 정비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 등이 발표될 것이에요. 발표될 것인데 이거 제가 안 바꿔놨는데 이게 2019년도에 쓴 건데 특히 서울 및 지방 대도시는 가로주택 정비사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사업 등에 관심을 가져야 될 거예요. 여기에 만약 뭐가 생겨요? 신규 주택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공급 확대 추진으로 2022년 공급량은 49만 호 예상되나 다만 정부의 공급 계획에 따른 대폭적인 공급 확대는 2023년 이후로 추정되므로 그렇죠? 2023년 이후에나 어느 정도의 가시성과가 쓰여나가는 공급이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2023년, 2024년, 2025년 앞으로 2025년까지는 주택 공급량 늘린다는데 그게 인허가가 늘어나는 거지 입주 물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입주 물량이 늘어나야지 뭐를 잡힌다? 가격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도 어느 정도 내년까지도 서울의 주택 가격은 꾸준하게 소폭으로 상승돼 이어갈 수 있다. 이 얘기예요. 2022년은 수급 불안감 탈피의 전환 계획을 마련하는 정도로 변화가 예상되지 이게 주택 가격에 영향에 미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단지 작년에 15% 정도 가격 급등한 거에 대한 피로감이 있기 때문에 올해도 꾸준하게 상승세를 이어갈 거다. 얼마? 소폭의 상승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 정도 수준. 서울은 2% 정도 수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022년 주택가격 전망을 보면 가격 상승은 지속하나 가격 상승률이 뚜렷하게 둔화될 것이요. 상승률이 둔화되는 그거예요. 주택 공급 확대로 인해 수급 여건은 다소 개선될 전망이냐 정점에 가까운 변동 주기상 상승률은 둔화될 것이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요. 그럼 정했어요. 서울 주택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며 경기권의 주택시장이 있고 지방 대도시권 주택시장 세 가지를 딱 구분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강의 핵심이에요. 이거를 잘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엄청난 도움을 받는 거예요. 자 볼까요? 서울 주택시장. 서울의 양적, 질적 주택이 부족한 거야. 양적으로도 부족하고 질적으로도 부족해. 지속되는 가운데 분양주택 공급 감소로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이다. 다만 정책 효과는 2021년 주택가격 급등에 관한 다른 피로감 등으로 상승폭은 둔화될 전망이고 공공복합개발에 따른 지역의 신규 주택 공급에 따라 그 지역의 하향 안정세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거예요. 만약에 공공복합개발로 올해 이제 입주하는 데가 있다 그러면은 그동안 했던 데가 있다 그러면은 뭐다 신규 주택 공급이 따르면 그 지역이 하향 안정세로 갈 거예요. 왜? 가격이 올라갔던 데가 신규 주택이 공급되니까 얘는 가격을 맞춰주니까 다른 지역은 뭐예요? 거꾸로 가격이 하락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공주택 개발에 복합개발에 입주는요 기본적으로 뭐예요? 공공이 하잖아요. 공공택지 개발이에요. 공공택지 개발은 뭐가 적용받아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느 동네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어. 3,800만 원까지 3천만 원까지 올라갔어. 예를 들어서 서울 강북 뭐 이런 쪽에 3천만 원까지 올라갔어. 현실적으로 봅시다. 한 5천만 원까지 올라갔어. 근데 갑자기 3,500만 원으로다가 공공 복합 개발하는데 3,500만 원 분양가래. 그럼 로또 줘. 이제 4천만 원, 5천만 원까지 올라갈 거니까. 근데 거기서 이게 물량의 입주 물량에 따라서 주변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 5천만 원까지 올라갔던 것이 하향 안정세로 간다. 가격이 소폭으로 조정받을 수가 있어요. 왜? 입주 물량이 많아지면은. 그렇다는 걸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GTX 역사 주변 아파트 가격 상승 부담이죠. 왜? 너무 많이 올랐잖아. 그게 하향 안정세로 돌아설 거고요. 신림선 2025년 올해 개통돼요. 5월에. 여기 같은 경우도 소폭 상승세를 유지할 거예요. 여기도 먼저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부담 갖지는 않아. 관악구는요 전통적으로 뭐냐면 주택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안 올라가는 지역 중에 하나였었어요. 근데 신림선 때문에 최근 2, 3년 사이에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서 거기도 더 올라간다? 소폭으로 상승세를 했지만 급등세가 되지는 않아요. 이미 먼저 가격 반영이 많이 됐기 때문에 향후 서울의 경전철 착공 소식에 따라 주요 역세권 주택 가격이 상승할 소지가 굉장히 크고요. 낡은 주택 밀집 지역의 소규모 정비 사업 진행 시 신규 주택 손에 따라 분양권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분양권 상승 가능성이 뭐예요? 아니 거기 이제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사업에서 가서 했던 조합원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요? 신규로 주택 분양받은 사람들 분양권, 프리미엄이 높을 가능성이 높다고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제가 저기 안 맞히나. 여러분 올해 심심찮게 나올걸요? 공공연해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소규모 재개발 사업에서 진행 중인데 분양하는 데 있다 그러면 분양권 무조건 프리미엄부터 날라갈 거예요. 근데 옛날처럼 막 세게 날라가진 않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프리미엄 붙어서 갈 거예요. 경기권 주택시장은요, 3기 신도시 발표 지역의 아파트 가격 하향 조정 가능성이 있죠. 예를 들어서 저쪽 이런 거예요. 이제 왕숙지구에 아파트가 들어선다. 그럼 그 옆에는 태계원에 이런 아파트들이 가격 하향세를 가지고 갈 거예요. 왜? 옆에 신규주택 들어서잖아요. 특히 남양주의 다산신도시, 별내신도시 등은 2022년 가격 하향 영향을 미칠 것이며 진접선 및 별내선 준공이 다가오면서 가격 상승을 유지할 거예요. 진접선은 하반기 때 가격을 갖다가 좀 약간 영향을 받다가 상반기 때 진접선 개통되면서 올라갔고 별내선은 내년에 개통이에요. 그래서 움직임이 좀 다를 거예요. 인천 계양으로 그 검단신도시, 한강신도시 등 소폭 상승할 것 전망이에요. 여기는 왜 검단신도가 한강신도시가 그렇게 되면요. 일단 주택 공급이 굉장히 많은 동네잖아요. 공급량이 많은데 이미 막 빠져왔어요. 한계점이, 그러니까 지금 거의 주택 공급이 다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계속. 그래서 가격이 어느 정도. 왜냐하면 서울에 살던 사람들이 어디에요? 아파트를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또 전세로 살던 사람이 그 전세로다 더 이상 전세를 살 수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요? 지방으로 빠지거든요. 특히 신도시로 많이 빠져요. 경기권 주요 택지개발지구에 입주가 시작되는 시점에 인근 아파트 단지 가격 하락 영향세를 미칩니다. 그 다음에 지방 대도시의 주택시장은 지방 대도시의 경우 2021년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었으나 코로나 여파로 경기 회복이 어려운 미분양 물량 증가 등 영향으로 하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재건축 단지가 가격 상승으로 주도할 것이 보이나 프리미엄 크지 않을 것이라 전망이 돼요. 지방의 대도시의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가격 주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상승 주도했으나 지금까지 가격 상승 주도했어요. 하지만 뭐한다? 프리미엄 그저 크지 않을 거예요. 역세권의 소규모 정비 사업이 활성화될 경우 역세권에서 멀리 떨어지는 아파트 가격 하락세를 뚜렷할 것이에요. 왜요? 지방은 이거 너무 뚜렷해요. 그러니까 만약 역세권의 소규모 정비 사업으로다 신축 아파트가 생기고 그러면 역세권에 따라서 이쪽 교통 호재 때문에 이어지니까 그 역세권에 멀리 떨어지는 700m, 800m, 1km씩 떨어져 있는 아파트들은 가격이 하락세가 유지될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중요한 건 뭐다? 그래도 역세권이고 고용 효과가 있는 데가 가장 좋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역세권 교통이 있고 그다음 뭐가 있어야 돼요? 그쵸. 고용 창출 효과가 있는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인 거예요. 그런 자리인 주택 가격은 안 망해요. 즉 교통 호재나 개발 호재가 꾸준한 지역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떨어지질 않아. 계속 상승할 뿐이지. 그런 거를 잘 생각해 놓으시고 본다면은 올해의 그 2022년도 올해의 부동산 시장 전망은 특히 서울의 시장과 경기권 그다음에 지방 대도시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어요. 그거를 꼭 명심하시고서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리해 놓은 거니까 잘 보시고 그다음에 어려운 강의니까 혹시나 여러분들 하게 되시면은 한 번 더 들을 강의 이렇게 뭐 유튜브에 이렇게 올려놓는다고 하니 한 번 더 들으시면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아무튼 오늘 강의 들어줘서 고맙고요. 그다음에 뭐 이걸 통해서 2022년도 부동산 시장 전망을 했으니까 이거를 잘 숙지하셔가지고 올해 여러분들이 중개업 활동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